녹화를 켜놓고 배 조종은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배 뒤에 방향타가 달려 있어요. 방향타는 보시는 것처럼 배 뒤에 달려 있으니 앞에 절대 안 달려요. 그다음에 추진기 뒤에 달려요. 그럼 추진기에서 가속된 물이 방향타 주위를 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효과가 좋아진다는 거죠. 근데 왜 방향타를 앞에 안 다는지부터 설명을 하자면은 배를 위에서 봤을 때 배가 있고요. 뒤에 방향타가 날개 모양으로 있어요. 이런 식으로. 위에서 봤어요. 그러면은 뭐 우리 일반 배치도 배웠으면 여기에 화물칸 있는 것도 알 거고 뭐 등등 하겠죠. 여기 엔진도 있을 거고 이쪽 뒤에 프로펠러도 있을 거고 어쨌든 이렇게 돼 있으면은 배가 앞으로 갈 때 물이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근데 방향타를 꺾었다고 치면은 이런 식으로 꺾이겠죠. 그러면은 원래 들어오던 물들이 방향타 꺾인 방향으로 꺾여서 흐를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가 그 프로펠러 처음에 2차원 날개 했을 때 배웠던 것처럼 물이 이쪽으로 들어왔는데 나갈 땐 이쪽으로 나가니까 뭔가 물들에 대해서 아랫방향으로 가게끔 뭐 배가 밀어준 꼴이 되죠. 그럼 물을 아래로 밀었으니까 배는 반대로 위로 받을 거예요, 힘을. 배가 힘을 위로 받고 그 다음에 배 무게중심에서 보면은 여기까지 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모멘트라고 하는 모멘트 암 거리가 있을 거고 그러면 방향타가 물 방향을 바꿔서 지는 위로 힘을 위가 아니죠. 지금 이게 위에서 본 거니까 배 입장에서 보면 좌현으로 힘을 받는 여긴 포트, 여긴 스타보드라고 했을 때 포트 방향으로 힘을 받았으니까 그로 인한 선의 모멘트가 발생을 해요. 배가 이 방향으로 도는 모멘트가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은 배가 회전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방향타가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고 만약에 방향타가 선수에 달렸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설계하는 배는 전혀 없지만 있다고 하면 얘가 방향타를 틀어봐야 방향타를 틀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여기에선 이렇게 흐를 것 같긴 한데 결국엔 뒤에 선체 따라서 다시 흐르겠죠. 선체 방향으로. 그러니까 방향타가 의미가 없게 돼요. 날개가 그러니까 방향타가 선수 쪽에 날렸을 때. 뭐 비슷한 의미로 비행기 날개 같은 거 보시면은 플랩이든 뭐든 제어판들이 다 날개 뒤쪽에 달려 있거든요. 앞쪽에 잘 안 달려 있죠. 그런 거랑 같은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선박 조종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선박 조종에 대해서는 조종이 뭐냐? 이제 영어로 쓰면은 매뉴버링이라는 이상한 단어를 쓰긴 하는데 이게 또 미국 영어, 영국 영어 다르거든요. 스펠링이. 근데 이제 저렇게 매뉴버링 쓰는 거는 발음은 똑같아요. 매뉴버링이랑 똑같이 있는데 쓰는 게 좀 다른 건 영국식 영어고 주로 미국식으로 매뉴버링이라 그냥 발음되는 대로 씁니다. 그러면 선박 조종은 뭐 어떤 의미냐면은 선박의 운동을 제어를 하는 게 기본적이겠죠. 근데 운동 중에서 뭐 파랑중 운동을 제어하는 내항 성능 그런 거 문제가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방향, 이건 궤적이죠. 배가 움직인 그 위치, 궤적, 그 다음에 속도, 방향 그런 거를 제어를 해주는 게 선박의 조종에 들어가요. 그럼 조종 성능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아직 배를 타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나하나 설명하기가 그러니까 자전거를 탔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은 자전거 탈 때 이제 뭔가 이게 타는 게 괜찮다, 자전거가 괜찮다라고 하면은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을 거예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손 놓고 타도 앞으로 잘 가는 게 있겠죠. 위험하긴 하지만 그거는 진행 방향을 잘 유지를 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한번 때려 박은 자전거 같은 거 타보면은 앞이 기울어져 가지고 그거예요. 손 놓고 타면 옆으로 쭉 하고 기울고 제대로 앞으로 못 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에 대한 그러니까 얘가 원래 방향을 유지해서 잘 가려고 하는 외부에서 손을 대도 원래 방향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를 영어로는 코스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능력이다라고 하고 한글로는 침로라고 해서 배에서만 쓴 비행기에서도 안 쓴 것 같은데 배가 가려는 그 경로예요. 방향 그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능력을
잘 쓰지도 않는 보침성이라고 하는데 주로 코스키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배 진행 방향을 유지하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배가 가고 있을 때 옆에서 아무리 건드려도 그냥 직진을 잘하는 배라는 게 보침성이 좋은 배고, 그 다음 조종성은 그 반대 개념인데, 여러분들이 배를 틀어야겠다, 방향을 바꿔야겠다 하면은 그걸 맞춰서 쉽게 잘 돌아가는 배들이 조종성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직진하려는 게 아니라 방향을 바꾸려고 의도를 하면은 그걸 잘 따라오는 그런 게 조종성이 좋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조종성은 직진 안정성이 아까 앞에서 얘기한 보침성이 안 좋을수록 오히려 운동 성능이 좋아지는 거겠죠. 조금만 이렇게 제가 방향을 바꾸려고 해도 금방 따라오니까. 근데 보침성은 제가 저든 아니면 외부에서든 힘을 줘서 제 방향을 바꾸려고 해도 그걸 그냥 유지를 하는, 원래 방향을 유지를 하는 게 보침성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서로 둘은 반대의 내용이에요. 근데 언제는 보침성이 필요할 거고 배가 언제는 조종성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럼 보침성이랑 조종성이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긴 한데요. 배 설계랑 어떻게 관련이 있나를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이 대충 생각을 해봐도 직진을 잘하는 배라고 하면은 우선 가늘고 길면 좋겠죠. 가늘고 길면은 직진을 잘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배가 받는 저항이 있는데, 배가 저항을 받는데 걔가 무게중심보다 뒤쪽에서 주로 저항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저항을 받는 걸, 힘의 중심을 우리가 중력의 중심 구하듯이 구했을 때 저항의 중심이 무게중심보다 뒤에 있다라고 하면은 붙여넣기가 되나? 아, 되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배가 돌아갔을 때 배가 방향을 바꾸면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저항이 이렇게 작용을 하죠. 그러면은 저항 성분을 여러분들이 저항 성분을 여러분들이 두 개로 쪼개면은 얘는 뭐 그렇다고 치고 요게 무게 중심에서 모멘트 암이 있으니까 복원하려는 모멘트로, 원래 이 방향으로 돌아가려는 모멘트로 작용을 하겠죠. 만약에 저항 중심이 뒤로 더 갈수록 모멘트 암이 길어지기 때문에 모멘트가 더 커져요. 근데 반대로 저항 중심이 여기 앞쪽에 있다. 그러니까 선수에 큰 저항이 걸리고 선미는 저항이 작게 걸리는 데라면은 저항이 이렇게 될 거니까 배 길이 방향이랑 폭 방향으로 성분을 나누자면은 요 성분이 있을 거고, 모멘트 암 길이 있으니까 모멘트 암이랑 이거랑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돌아가겠죠, 반대로. 그래서 오히려 직진을 못하는 배가 되겠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저항 중심이 뒤에 위치를 했을수록 배가 직진을 하게끔 하려는 그런 경향이 더 강해진다. 그 다음에 선체가 길고 폭이 좁을수록 또 그렇게 되니까 이쪽에서 보면은 이거겠죠. 코스 키핑이 좋아지려면 배가 길고 뭐 저항이 뒤에 걸려야 되는데, 뭐 이쪽 트림 선미가 많이 잠긴 경우도 선미 쪽이 더 큰 저항이 걸리니까요. 이렇게 되는데, 그런 배는 선의 성능은 안 좋아진다라는 게 여기서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 배의 조종성은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하냐를 얘기를 하자면은, 조종 성능을 평가하는 거는 뭐 그냥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저기 여러분들 뭐 자동차 같은 거 인터넷 기사 보면은 막 기자들 이것저것 쓰잖아요. 막 그래갖고 핸들링이 좋다는 등 그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배에 관련해서는 조종 성능 시험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배를 몰아가지고 거기서 이런 값들이 나와야 이 배는 조종 성능을 만족을 한다라고 그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타는 사람이 뭐 오늘은 이런 핸들링을 해볼까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왜냐하면 배 자체가 이게 가다가 방향 함부로 바꾸는 일이 없거든요. 저기 항구 근처 들어가서나 바꿀까 싶긴 하니까. 그래서 되게 표준화된 시험이 있고요. 그걸 그냥 하면 돼요. 그게 뭐가 있냐면은 크게 세 가지인데, 선회, 지그재그, 긴급 정지 세 가지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배를 만들면은 바다에 끌고 나가가지고요. 시운전이란 걸 하거든요. 그때 뭐 동력 성능, 속도 나오는지도 확인을 하는데 조종 성능도 평가를 해요. 근데 시운전 때 가서 조종 성능을 만족을 못하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모형
배를 설계하는 중간에 모형을 가지고 테스트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 배가 조종 성능이 충분히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확인을 할 때 이제 배를 추가로 설계를 계속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는 군함인데 우리나라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뒤에 보면은 항적이라고 해서 배가 항해를 한 궤적이거든요. 자국이 이렇게 하얗게 거품으로 나와요. 근데 보면은 지그재그 모양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그재그 시험을 하고 있는 배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영상 이제 찾아서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은 이제 미국에서 항공모함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시운전을 나가요. 당연히 시운전을 나가겠죠. 그럼 나가면은 저 큰 배를 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방향타를 꺾으면서 선해 시험도 하고 보시면 선해 시험이죠. 선해 시험도 하고 지그재그 시험도 해요. 근데 하고 있을 때 보면은 배가 이렇게 엄청 기울거든요. 뭐 화물선들도 무게 중심이 높은 배들은 그런 경우들 많은데 배가 많이 기울어요. 많이 기울면은 뭐 안에 있는 게 줄줄이 쓸려 나가니까 잘 묶고 하든가 아니면 시운전이니까 비행기를 안 태우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찍은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대해서 하나하나 얘기를 하자면은 우선 선회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가 가고 있을 때 방향타를 최대한 꺾어요. 최대한이 되게 35도로 설계를 하거든요. 35도를 탁 꺾으면은 배가 옆으로 쭉 돌겠죠. 그래서 완전히 원형으로 뱅글뱅글 돌 때까지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그냥 한 바퀴 회전하면 더 시험할 필요가 없어서 맞춰요. 그러면은 그동안 이제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자동차 같으면은 얘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이게 선회를 하니까 괜찮은데 배는 이게 방향타가 뒤쪽에 달려 있잖아요. 방향타가 뒤쪽에 달려 있으니까 힘이 이쪽으로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가 뒷꽁무니가 항상 선회하는 데보다 밖으로 밀려요. 그래서 배 방향이 이 선의 궤적의 접선 방향, 탄젠셜 방향이랑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프트 앵글이라고 해서 배가 가는 방향이랑 배가 보는 방향이랑 선회하는 방향이랑 안 맞는 상황이 항상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자동차에서 얘기한 드리프트랑 사실 같은 개념이에요. 진행하는 방향이랑 배가 보고 있는 방향이랑 안 맞은 거. 그러면 그렇게 실험을 했을 때 배 조종 성능이 좋다 말다를 어떻게 평가를 하냐라고 하면은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배가 전진을 해요, 처음에. 전진을 하다가 방향타를 딱 꺾었을 때 뱃머리가 90도로 돌아갔을 때. 그러니까 궤적이 90도가 됐을 때가 아니라 뱃머리가 90도로 돌아갔을 때 그동안 전진한 거리를 어드밴스라고 해서 재고요. 그다음에 뱃머리가 180도가 됐을 때. 그러니까 반절 도는 거죠. 한 바퀴가 아니라 반 바퀴 돌았을 때 횡방향으로 전진한 거리를 우리가 전술 여기는 기동 직경이라고 썼는데 이제 전술 반경이라고도 하거든요. 택티컬 다이어미터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두 가지를 봐요. 걔가 얼마 이하가 돼야 되냐면은 배 길이 기준으로 4.5 그다음에 5.0 보다 작아야 배가 선회를 잘하는 배다. 그래서 기준을 맞춘다요. 그러면 이걸 못 맞추는 배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은 바다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항구에서 안 받아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지그재그 시험인데 이거는 좀 복잡하기는 한데요. 선해 시험을 여러 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선해 시험을 그냥 여러 번 하는 게 아니라 배가 직진을 하고 있다가 방향타를 35도는 아니고요. 10도나 20도로 틀어요. 10도나 10도라고 합시다. 그럼 10도를 틀면은 배가 돌기 시작하겠죠. 배가 이렇게 가고 있을 때 뒤에 방향타를 이 방향으로 꺾으면 안 되죠. 배가 가고 있을 때 방향타를 이 방향으로 꺾으면은 배가 삥하고 돌 거잖아요. 배가 돌면은 뭐 이런 식으로 놓이겠죠. 그러면은 방향타를 10도를 꺾었기 때문에 원래 직진 방향 대비 배가 10도가 되면은 방향타가 지금 원래 이렇게 돼 있을 거잖아요. 걔를 열심히 돌려서 반대로 만들어줘요. 이렇게. 그럼 이제 배가 이쪽으로 돌기 시작하겠죠. 아까는 이 방향으로 돌았지만 이렇게 가고 있으면은 또 한참 기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 열심히 돌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원래 진행 방향 대비 마이너스 10도가 되면은 또 방향타를 반대로 꺾어요. 이 방향으로.
아까 요 방향이었는데 요 방향을 얼마만큼? 10도를 꺾어요. 그러면은 또 배가 이쪽으로 돌겠죠. 그러니까 배를 아까 앞에서 지그재그 시험했던 궤적같이 배가 쭉 가다가 방향타를 한번 꺾고 그래서 방향타 꺾은 각도만큼 뱃머리가 돌아가면 또 반대로 꺾고 그렇게 하는데 배 자체가 관성이 크기 때문에 방향타를 10도씩 틀었다고 해서 바로바로 안 돌아가거든요. 원래 가던 방향대로 쭉 가다가 관성이 크니까 나중에서야 머리를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방향타를 꺾었는데도 뱃머리가 계속 원래 방향으로 선회를 하다가 이제 다시 원래 0도가 배 회전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는 그때까지의 각도를 그러니까 뱃머리가 방향타를 꺾어도 몇 도나 더 진행을 하는지를 우리가 오버슛이라는 단어로 써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그재그 시험을 하면은 우리는 오버슛을 위주로 봐요. 그러니까 방향타를 꺾었어도 배가 그냥 원래 가던 방향대로 얼마나 더 진행을 하나 그런 것들을 오버슛이라고 해서 걔가 작을수록 배를 방향을 틀었을 때 빨리 따라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것들 있습니다. 그래서 지그재그 시험 그래프는 이게 실제 배 궤적이 아니라 배 방향타 각도랑 배 머리의 각도를 가지고 그래프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실제 지그재그 시험한 궤적은 놓고 보면은요. 배가 가잖아요. 그럼 방향타를 꺾었고 다시 돌아오고 또 꺾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와요. 궤적은.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방향타를 꺾었을 때 뱃머리가 얼마나 더 진행하다가 이제 원래 의도한 운동대로 바뀌냐 그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에 따른 뱃머리와 방향타의 각도를 그래프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원래 해야 되는 실험은 아닌데 배가 좀 불안정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경우에 하게끔 되어 있는 시험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스파이럴이라고 하면 나선이거든요. 0도로 쭉 오다가 방향타를 뭐 한 5도 꺾어요. 그러면 터닝 실험하듯이 안으로 돌겠죠. 쭉 가다가 또 15도 더 꺾어요. 그럼 10도, 15, 20, 25까지 가면은 배가 이런 식으로 나선을 그리면서 안으로 들어오겠죠. 이런 식으로 배가 돌게끔 만들어요. 그 다음에 끝까지 오면은 방향타를 반대로 꺾어요. 반대로 꺾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다시 돌아서 나가겠죠. 완전하긴 아니지만. 그렇게 됐을 때 뭐를 보냐면은 배가 선회를 하고 있을 때 방향타를 꺾어도 방향타를 많이 꺾으면 당연히 운동이 되겠죠. 뭐 어느 방향으로 돌든 간에 배가 선회를 하고 있을 때 방향타를 확 꺾으면은 막 20도, 30도 꺾으면은 반응이 오거든요. 근데 어떤 배들에 대해서는 작은 방향타 각도, 이거 델타가 방향타 각도예요. 그러면은 걔가 한 5도나 3도 미만에서는 조금 틀어도 반응이 없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배 특성상. 그런 데를 찾는 시험이 스파이럴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 배는 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방향타가 0도 근처에서는 잘 안 먹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스파이럴 테스트를 해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배는 이런 식으로 방향타를 꺾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선의 속도가 나와요. 일자로. 1대1로 대응이 되는데 불안정한 배들은 큰 방향타 각도에서는 당연히 선회를 원래 생각한 대로 하긴 하는데 애매한 방향타 각도 조금만 놓고 하자면은 얘가 방향 잘 안 먹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해야 되는 실험으로 다시 돌아와서 스토핑 테스트라고 해서 정지 시험인데 배가 그냥 정지를 할 때 얼마나 앞으로 밀려가냐예요. 그냥 딱 그거를 보는 시험인데 그럼 배는 정지를 어떻게 하냐면은 브레이크가 없잖아요. 배는. 그래서 실제로 정지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직진을 열심히 하고 있다가 엔진을 먼저 정지를 해요. 엔진을 정지를 하면은 프로펠러는 엔진에 물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프로펠러가 강제로 돌겠죠. 원래는 프로펠러를 엔진이 돌려줘야 되는데 거꾸로 되잖아요. 프로펠러는 배가 진행하면서 유동을 받고 엔진을 돌려요. 그래서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배 속도가 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엔진이 그러다가 완전히 속도가 0이 됐다. 엔진 회전수가 프로펠러로 인해 돌리는 게 없어졌다라고 하면은 엔진을 역회전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원래는 프로펠러가 물을 뒤로 밀어야 되는데 물을 앞으로 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이제 브레이크를 밟는 것처럼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돼서 결국에 배 속도가 0이 되는 데까지 실험을 하는데 자동차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가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가던 방향으로 서요. 가던 방향으로 쭉 가다가 속도가 줄어들죠. 근데 배는 타이어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아니죠. 정지를 한다고 해도 직진하면서 정지를 안 해요. 배가 옆으로 밀리면서 멈추거든요. 여기 그림 보시는 것 같이. 그래서 긴급 정지를 했을 때 도달 거리가, 그러니까 이 궤적이, 지금 여기 곡선으로 나온 궤적이 100일이에 15배를 넘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다른 조건으로 옆으로 얼마나 밀리면 안 된다, 뭐 앞으로 얼마나 밀리면 안 된다, 그런 규정도 따로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까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선박을 그러면 저건 시운전 얘기고, 선박을 설계할 때는 우리가 조종 성능을 어떻게 추정을 하나요? 라는 거 얘기를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우선 저항 추진이랑 비슷하게 모형 시험을 통해서 하는데, 그럼 저항 시험에서는 프루드수 맞춘다고 했잖아요. 조종 시험도 똑같아요. 프루드수를 맞춰서 테스트를 하면 됩니다. 말은 쉬운데 그걸 실제로 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를 할 거예요. 우선은 모형 시험 하지도 않더라도 원래 옛날에 만들어 놓은 배랑 그 배의 시운전 결과들이 있다면은 그걸 가지고 비교를 하면 대충 추정은 할 수 있겠죠. 그게 우리가 경험식이라고 하는데, 경험식 가지고 하는 경우 초반에 그렇게 합니다. 배 설계 완전 나오기 전에. 그 다음에 배 설계 형상이 나왔으면은 모형 시험을 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유항조 시험이 있고 하나는 구속 모형 시험이 있습니다. 자유항조 시험 먼저 얘기를 드리면은 그냥 실제 배랑 똑같은 축소 모형을 만들고요. 걔를 방향타랑 프로펠러 돌려가면서 아까 앞에서 했던 뭐 터닝 시험, 지그재그 시험, 정지 시험 그냥 하면 돼요. 되게 가능하죠. 간단하죠. 그 다음에 선박 조종 시험은 프루드수를 맞춰갖고, 우리 프루드수 다시 얘기를 하자면 저항 추진도 했지만, 이렇게 우리가 쓰고요. 프루드수가 모형이랑 실제 배랑 같으면은 주위에 생기는 파도의 형상이 같다고 했죠. 파도의 형상이 닮았어요. 그 다음에 파도를 만드는데 드는 저항의 비율이 같다고 했죠. 관성력이랑 비교를 했을 때. 그래서 파도를 만드는데 드는 힘이 같은데, 결국엔 배 조종 해석을 한다고 했을 때 배가 옆으로 쭉 꺾으면서 파도를 만드는 거에서 배에 힘이 걸리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런 식으로. 배가 옆으로 갈 때 파도를 만들면서 거기에 힘이 걸려요. 그러니까 프루드 수를 맞춰서 실험을 하면 된다라는 게 잘 알려져 있어요. 다만 저항 추진 시험이랑 똑같이 모형과 실제 배의 레이놀드 수 차이가 난다. 레이놀드 수는 이건 누라고 했죠? 아니면은 뮤분의 로 VL. 이거는 모형이랑 실제 배랑 못 맞추거든요. 또 그렇게 되니까 이제 걔를 감안을 해가지고 좀 보정을 해줄 필요는 있겠다라는 게 제안은 됐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은 없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자유항주 모형 시험이라는 게 있고, 자유항주 시험, 그러니까 배에다가 프로펠러랑 러더 달아놓고 그냥 바다에 띄워놓고 테스트하는 모형으로. 그래서 그게 아직 주류는 못 됐고요. 실제로 많이 쓰고 있는 건 구속 모형 시험이라는 건데,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동력학 때 이거를 배웠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뭐냐면 그 글로벌 좌표계에서 회전 운동을 포함한 물체에 걸리는 가속도랑 힘에 대한 운동 방정식이거든요. 말은 그렇게 쉽게 했는데 혹시 이거 배웠어요? 동력학 때? 이 비슷한 거? 안 배웠어요? 아무도 없나? 이런 물체가 있을 때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직진을 하면은 멀리서 여기에 타고 있는 사람은 몰라요. 근데 아니다. 여기서 타고 있는 사람이 느끼는 거구나. 네. 여기에 어떤 힘이 걸렸을 때 그 힘이 얘에 대해서 병진 가속도로도 작용을 하는데, 그거 말고 회전으로 인한 가속도도 발생을 시킨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뭐 배웠다고 하시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배 입장에서 봤을 때
X방향으로 힘이 걸렸어요. 근데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X방향으로 가속도만 발생하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 회전 성분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배가 선회를 할 때.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동력학 때 진도를 많이 뺐으면은 육자유도 운동에 대한 식도 얘기를 했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배 조종은 수면 상에서만 되거든요. 배가 물 아래로 들어갔다 나오는 조종은 없잖아요. 수면에 떠가지고 좌우로만 움직이지. 그러니까 삼자요도 성분을 자주 써요. 수평면상의 삼자요도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잠수함이나 뭐 저기 어뢰 아니면 수중 로봇 같이 물 속에서 육자유도 운동을 하는 애들은 운동 방정식이 육자유도로 나와요. 그럼 되게 복잡해지고 그거를 해석하기도 힘든데 다행히 배는 그냥 삼자유도로 요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좌변은 우리가 뭔지 알겠죠? 얘는 가속도고 얘는 뭐 횡방향 속도고 얘는 선의 가속, 선의 각속도예요. 그렇게 되어 있고 얘는 질량이고 얘는 관성 모멘트고. 그러면 우리가 뭐만 알면 되냐면 오른쪽 우변에 있는 힘 성분만 알면 되죠. 그래서 배가 어떤 특정한 운동이 있을 때 특정한 자세, 뭐 자세라는 게 방향타 아니면은 배의 각도, 드리프트 앵글, 그 다음에 회전 속도 등등이 있을 때 배에 걸리는 힘이 얼마인지를 배를 고정을 하고 배 운동을 강제로 해주면서 그때 걸리는 힘을 재요. 그러니까 원래는 거꾸로 돼야 되죠. 배가 자유롭게 운동을 하면서 거기에서 뭔가 힘이 발생을 할 텐데 그게 아니라 배를 강제로 끌면서 거기에 걸리는 힘을 재면은 이 운동을 하고 있는 배에는 이런 힘이 걸리는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구속 모형 시험이란 건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배를 어떤 특정한 자세로 놓고 배를 직진하는 상태로 놓고 하는 건 저항 시험이잖아요. 배를 직진하는 상태로 하는 건 저항 시험인데 그거 말고 배가 직진도 하고 옆으로도 가는 속도가 있을 때 그럼 어떻게 돼요? 배가 이쪽으로 가겠죠. 배를 이쪽으로 끌어요. 배를 이쪽으로 끌 때 배에 걸리는 힘을 재요. 모멘트까지. 그렇게 해서 얘가 횡방향 속도가 얼마, 직진 방향 속도가 얼마일 때 거기에 걸리는 힘은 모멘트는 얼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아서 뭔가 표를 만들어 놔요. 그래서 배가 요런 상황이면은 걸리는 힘이 얼마. 그럼 힘을 아니까 아까 그 다음 운동을 알 수 있죠. 가속도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이거 각속도. 각속도랑 횡방향 속도는 속도로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얘는 지금 상태에 정해져 있고 배의 가속도만 따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가속도에 따라서 다음 시간에는 속도가 이렇게 변했겠구나. 가속도라는 게 시간에 대한 속도 변화량이니까. 그걸 알아서 그 다음 상황에 배의 운동을 다시 또 뽑아요. 그럼 그 운동에서 또 이러이러한 힘이 나오겠구나 해서 또 한 번 더 진행을 하고 그렇게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하게 되는 상황들이 됩니다. 그래서 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를 해요. 이렇게 속도 성분을 주는 경우도 있고 뭐 가속도를 줘가지고 좌우로 흔들면서 거기에 걸리는 힘을 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선회를 시키면서 걸리는 힘을 재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시스템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어, 다른 데서도 많이 쓰는 단어예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다 뭔가 인풋을 줬을 때 나오는 아웃풋이 뭐다. 여기로 얘기하자면 뭐예요? 배에다가 어떤 운동을 줬을 때 나오는 힘이 얼마다라는 거죠. 사실은 뭐 어떤 이유로 안에서 이렇게 돼가지고 배에 이런 힘이 나온다라는 걸 분석을 하면 좋은데 그게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그냥 인풋으로 운동을 줘서 거기에 나오는 아웃풋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표를 만들어요. 얘가 이런 운동을 하면은 이런 힘이 나온다라는 걸 쭉 만들어 놓고 배에다가 배를 가상으로 배가 있을 때 처음에 방향타를 얼마를 꺾었다 라고 하면은 방향타를 꺾었으면 얘가 이 정도 힘이 발생을 해. 그러면은 뭐 0.01초 뒤에 배 운동은 어떻게 될 거야. 그럼 그 운동 상태일 때 또 배에 걸리는 힘은 우리가 이걸 가지고 미리 구해놨어요. 그러면은 얼마일 때 배에 걸리는 힘은 얼마니까 얘는 또 그 다음에는 어떻게 선회를 하고 어떻게 될 거야 라는 거를 시간별로 추정을 하는 짓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모형에서 실제 배를 조종 성능을 추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배 설계와 관련해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해야 배 조종 성능이 좋아지냐. 물론 이미 거의 다 알고는 있어요. 근데 왜 조종 성능을 우선 고려를 안 하냐면은 배라는 거는 우선 짐을 많이 실는 게 목적이잖아요. 많이 싣고 빨리 가는 게. 근데 그걸 만족한 다음에 조종 성능을 봐야지 조종 성능 먼저 고려한 배는 거의 없거든요. 해봐야 뭐 군함 정도는 조종 성능을 좀 우선으로 볼 수 있겠는데 일반 화물선들은 조종 성능을 먼저 보기에는 더 중요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냥 개략적으로만 알고 있자면은 선수는 조종 성능에 별 영향을 안 줘요. 그래서 다만 구상 선수가 달려 있으면 우리 구상 선수 옛날에 배웠겠지만은 수면 아래로 볼록 튀어나온 이게 구상 선수죠. 얘가 있으면은 배가 길어진 효과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배가 길고 좁으면은 보침성, 코스키핑 어빌리티가 좋아진다 했으니까 구상 선수가 있으면은 좀 직진을 잘하는 배가 되겠구나 정도는 조종 성능에 영향을 주죠. 그 다음에 선미는 어떤 걸 영향을 주냐면은 배가 뒤로 꼬리가 많이 나오면은 이쪽 부분 이쪽 부분이 많이 튀어나올수록 배가 직진을 잘하게 돼요. 그러니까 배 꼬리가 길어진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 그런 거 저기 화살 같은 거 보면은 뒤에다가 깃털 달아 놓잖아요. 화살 있으면 뒤쪽에 이렇게 이거 달리잖아요. 깃털 같은 거. 예, 이게 직진 성능을 좋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걔랑 똑같아요. 배도 선미 쪽이 뭔가 면적이 넓어지면 옆에서 봤을 때 투영 면적이 넓어지면은 직진 성능이 좋아져요. 그래서 그 정도만 우선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실제로 배 조종 성능을 결정하는 건 뭐냐면은 그럼 방향타 가지고 결정을 하겠죠. 방향타가 커지면은 조종 성능이 좋아져요, 당연히. 그래서 우선 방향타 얘기를 드리자면은 선박 방향을 바꾸는 데 사용되고 프로펠러 뒤에 설치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저저번 시간에 그 특수 추진기 얘기하다가 포드 추진 얘기했었잖아요. 아지포드라고 해서 포드 추진기인데 이렇게 프로펠러가 들어가 있는 모터 덩어리가 통째로 선미에 달려 있어요. 그럼 얘를 여러분들 그 선풍기 회전시키면 모가지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거 같이 그 크게 보면 선풍기예요. 물속에서 도는 선풍기인데 그 모가지가 여기 달려 있거든요. 걔가 좌우로 바뀌면서 배 방향 자체를 바꾸는 타입의 추진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둘 다 선미에 달려가지고 배 방향을 바꾸는 데 사용된다라고 할 수 있죠. 방향타 설계는 어떻게 하냐면요. 되게 날개 단면 형상으로 해요. 우리 그 프로펠러 날개 했을 때 같이. 다만 프로펠러 날개는 이렇게 휘어가지고 캠버가 있었는데 캠버라고 한다고 했죠. 등이 9분 정도. 여기 직진으로 그어놓고 여기까지가 캠버인데 방향타는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캠버가 0인 날개 단면을 써요. 대개는 좌우 대칭으로 만들어요. 좌우 대칭 아닌 방향타도 요새 좀 쓰고는 있어요. 나중에 저항 추진 때 얘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방향타를 크게 만들면 조종 성능이 좋긴 한데 무턱대고 크게 할 수는 없죠. 선체보다 밖으로 돌출되면 가다 걸릴 거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방향타 얘기를 하자면 조종 연구하는 사람들은 싫어하겠지만 배 설계에서 조종 성능은 별로 중요하게 안 쳤거든요. 그러니까 배의 조종 성능을 좋게 하기 위해 방향타를 키워야 돼요. 무조건 많이 키워야 돼요라고 하면은 당연히 나오는 얘기가 돈이 들지 않냐예요. 방향타는 작을수록 좋거든요. 조종 성능은 안 좋아져요. 근데 작을수록 배 제작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선 좋은 거죠. 그래서 최소한으로 방향타를 만드는 거를 항상 연구를 합니다. 작을수록 경제적이고요. 그 다음에 타의 스팬이라고 하면은 날개가 있을 때 방향타가 있을 때 선미에 이렇게 방향타가 내려와 있고 여기 프로펠러가 있고요. 그러면 방향타가 있을 때 얘가 코드고요. 코드 프로펠러 날개에서도 얘기했지만 앞에서 끝까지 거리가 코드잖아요. 유동 방향으로 유동이 있는 방향으로의 거리가 코드니까 방향타도 얘를 코드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스팬이라고 하는 거는 유동의 수직인 방향으로 얼마나 날개가 뻗어 있냐가 스팬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클수록 또 방향타의 작동 효율이 좋아지는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뒤에서 다룰 옛날 방향타들은 심플렉스 러더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고정을 하나 해주고요. 밑에도 고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보통 문짝처럼 위아래가 고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그냥 돌아가는 것만 지지를 해주면 되니까 좋았는데 요즘에는 이 밑에 달려있는 이 빨간색으로 네모 쳐놓은 부분이 뭐 설계에도 문제가 있고 배 추진 효율에도 악영향을 준다라고 해서 얘를 없애는 쪽이에요. 설계들이. 그렇게 되면은 방향타가 이렇게 그냥 밑으로는 고정되는 애가 없거든요. 아랫부분이. 이 상태에서 방향타의 스팬이 커지면은 여기 축에 걸리는 부하가 커져요. 그래서 너무 스팬을 크게 또 못 잡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시 심플렉스 러더로 돌아와서 전통적인 방향타 형상이고요. 구조적으로 안정적이겠죠. 위아래가 지지가 되니까.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옛날 배들은 다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문제가 뭐냐면 프로펠러가 여기 위치한데 프로펠러 앞쪽에 여기 슈피스라고 하는 게 프로펠러 앞쪽으로 들어오는 유동을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추진 효율이 안 좋아져요. 그러면 다시 얘기 드리지만 방향타가 뭐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배 저항 추진 성능보다 중요하진 않거든요. 설계할 때. 그러니까 추진 성능에 악영향을 주는데 굳이 얘를 달 필요가 있냐라고 해서 슈피스를 지워버려요. 여기 밑에를 없애는 그런 방향타들이 요새 정말 많이 쓰입니다. 저도 옛날에 요런 거 배 성능 시험 해주다가 처음에 러더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심플렉스 러더를 가진 배를 갖고 테스트를 했는데 속도 성능이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거기서 들고 온 게 여기 슈피스를 지웠어요. 슈피스를 없애버리고 방향타를 이런 타입으로 바꿔가지고 했더니 추진 효율이 좋아져서 방향타 여기 밑에 슈피스를 없앴으니까 프로펠러에 들어오는 유동 속도가 빨라져서 추진 효율이 좋아져서 원래 목표한 속도를 맞췄던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심플렉스 러더인데 슈피스 없앤 거예요. 여기 밑에 지지대를 없애고 스페이드라는 게 그 영어로는 삽이거든요. 삽 저기 땅 파는 삽 그런 건데 생긴 게 그렇게 생겼잖아요. 네. 삽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돼 있고 우선 이 밑에 판 전체가 통째로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성능이 좋기는 한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얘가 방향타가 꺾어졌을 때 이 목에 되게 강한 힘이 걸려요. 그래서 축이 똑 하고 부러지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방향타 무게 전체를 축이 이렇게 위로 잡고 있는 형태가 되니까 그것도 구조적으로 좀 어렵죠. 다만 조종 성능은 좋기 때문에 이렇게 군함같이 좀 조종 성능이 많이 필요한 배에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요새 정말 많이 쓰이고 있는 거는 혼 러더라고 해서 혼이라는 게 뿔이에요, 뿔. 뿔같이 생긴 게 배에서 튀어나와 있고 거기에다가 방향타를 거는 그런 타입의 혼 러더 아니면 혼타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세미 밸런스드 러더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혼이 튀어나와 있고요. 여기 그림 보시면 아시겠죠? 러더 혼이라는 게 튀어나와 있고 거기에다 방향타를 걸어요. 그러니까 방향타의 무게를 누가 지지해 주냐면 혼이 지지를 해줘요. 축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여기 러더 중간쯤에서 회전하는 걸 잡아주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도 좀 더 안정적이겠죠. 그렇게 돼서 혼타가 자주 쓰이기는 하는데 정말 많이 쓰여요. 요새 많이 쓰이긴 하는데 얘도 좀 뭐 문제가 있다면은 하나 문제가 여기가 이쪽이 받는 방향타 힘이랑 아래쪽이 받는 방향타 힘이랑 중심이 다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뭐 혼타가 이런 식으로 생겨 있는데 어 날개를 위에서 봤을 때 날개가 이렇게 이제 양력을 받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구나. 유동이 이렇게 들어올 때 방향타가 꺾여 있으면 유동이 옆으로 흐르잖아요. 그럼 그때 실제로 모멘트 중심은 어디에 있냐면은 길이의 25% 위치에 발생을 해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축을 심으면은 이게 러더를 꺾는데 힘이 하나도 안 들거든요. 모멘트가 그냥 이렇게 돌면 슬슬 잘 돌아가요. 근데 이런 타입은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여기 밑에는 축선이 25%에 위치하게 잘 설계를 하는데
여기는 축선의 25%가 아니죠. 축선은 여기여야 되는데 여기 앞에는 러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쯤에 모멘트 중심이 생겨요. 모멘트 중심은 여기인데 축은 여기 달려 있으니까 아무래도 뭔가 좀 축에 부하가 걸리기는 하겠죠. 비틀리는 방향으로. 그래서 재수가 없으면은 여기 축이 방향타를 많이 꺾었을 때 뚝 하고 부러져서 축이 부러지고 여기가 지지를 못 해주면은 뒤에 방향타가 없어지잖아요. 뻥 하고 빠져요. 빠져서 없어지면은 이런 식으로 홈만 덩그러니 남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배를 조정을 못 하잖아요. 방향타가 배 방향을 꺾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다른 배가 그 배를 끌고 다시 항구로 돌아가줘야 돼요. 뭐 그런 식의 파괴도 발생하긴 한다라는 건데 그런 경우에 파괴는 사실 이런 스페이드 러더도 비슷하게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혼 러더 아니면 세미 밸런스드 러더 반균형타라고도 하는데 그런 것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수업 자료에서 얘기는 못했는데 한 가지 짧게 얘기를 드리자면은 그럼 이제 배 조종 같은 거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배 조종하는 게 항구 들어갈 때 필요한데 이거 제가 저기 주소는 따로 수업 자료에 추가해가지고 올려놓을게요. 근데 여객선이고요. 이제 자메이카래요. 자메이카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항구가 있어요. 그러면 배 조종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잘 나올지 모르겠다. 자메이카 항구가 이렇게 돼 있는데 배가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 아까 초반에 선회 시험할 때 얘기한 것 같이 배가 선회할 때 배 꽁무니는 밖으로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재수 없으면 저렇게 항구를 뿡 하고 때릴 거란 거예요. 그래서 아예 걱정된다 하고 있는데 그럴 때 그런 상황에서 항구에 배가 들어갈 때 선장 대신에 주차만 해준 사람이 있거든요. 자동차로 치면 발렛 파킹이고 배로 치면 도선사라고 하는데 이게 뭐 하는 양반이냐면은 배가 항구에 들어올 때 선장 대신에 그 조정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항구를 잘 알고 경력이 되게 많은 선장들이 은퇴하면은 도선사를 해요. 그래서 지금은 좀 덜하긴 한데 옛날에는 연봉 그런 거 보면은 직업군에서 평균 연봉 제일 높은 게 도선사였거든요. 왜냐하면 선장하던 사람들이 그 다음 테크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생으로 도선사 처음부터 한 사람 없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은 항구에 배가 들어올 때 그 배에 타요. 타가지고 조종을 하고 뭐 주위에 예인선들이 있으면 그것까지 컨트롤을 해가면서 안전하게 배가 항구에 들어갈 수 있게끔만 해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도선사가 배에 타면은 이 사람이 선장 자리에 앉고요. 선장한테 해주는 거 저 사람이 다 받아요.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어쨌든 결과적으로 해피하게 배가 항구에 들어왔다 하는 거 그런 거 보여주는 거라서 한번 보시면 배 조종 관련해서 언제 배 조종이 필요한지 그런 얘기들 나와 있으니까 제가 요거까지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